아니, 어머님이 이정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만약 그 이정화가 맞다면, 그럼 이 아가씨는? 회장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한 남자의 손이 서류를 쥔 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 세 글자뿐이었죠. 이정화. 28년 전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이름이 최종 면접자의 서류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적힌 관계란이었어요. 모, 어머니, 그리고 부라는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지원자가 그 정화의 딸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회장의 떨리는 손이 서류를 덮었지만 이미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이 막 사연 극장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회장실 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면서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이었죠. 민주는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최종 면접 서류 뭉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검토해왔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함이 밀려왔어요. 검은색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의 시선이 한 지원자의 프로필에서 멈췄습니다. 25살 경영학과 졸업, 보육원 출신, 평범해 보이는 이력이었죠. 그런데 가족사항란에 적힌 어머니의 이름을 본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경직되면서 만년필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정화.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주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눈을 비볐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그곳엔 분명히 이정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전, 아니 정확히는 28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이름이었죠. 숨이 가빠지면서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서류 속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의 단정한 머리,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너무나도 잘 아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실 천장에 설치된 은은한 간접 조명이 시야를 가득 채웠죠. 눈을 감자 기억 속에서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2살의 정화, 긴 머리를 휘날리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민준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세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정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민주는 그날 이후로 정화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손이 저절로 서류 뭉치를 덮으려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종이 끝자락에 닿는 순간 민주는 움직임을 멈췄어요. 이 지원자가 정화의 딸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설사 그 정화가 맞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민주는 다시 한번 지원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매가 정화를 닮았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광대뼈의 선이나 턱선의 각도가 묘하게 익숙했죠.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죠. 회장님, 저녁 일정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서류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비서실장은 평소와 다른 회장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7시에 삼성동 일식집에서 거래처 대표님과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그는 다시 서류 뭉치를 뒤집어 보았어요. 이정화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민주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서랍을 잠갔어요. 창밖의 노을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60대 초반의 나이, 관자놀이에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25살의 민준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정화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 손을 꼭 잡고 나눈 약속들, 그리고 헤어짐의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무엇을 조사하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원자의 어머니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정화인지 확인해 달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지원자가 혹시 내 딸일 수도 있으니 친자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어요. 민주는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리석은 늙은이가 다 됐군.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시작된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이름 하나가 30년간 쌓아올린 평정심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자꾸만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가 떠올랐어요. 이정화.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죠.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굳어버린 표정,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빛, 성공한 기업가의 전형적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단단한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라는 이름 석자가 만든 작은 균열이었죠. 민주는 그 균열이 점점 커져 자신을 집어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그 균열 너머에 있을지도 모를 진실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민주는 발걸음을 옮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잊어버리자.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밤 10시가 넘은 시각, 민주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만찬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 있고 싶었죠. 책상 위에는 위스키 병과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의 3분의 1쯤 채워져 있었어요.
민주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뜨거운 감촉이 가슴속 응어리를 조금은 녹여주는 것 같았죠. 서랍 열쇠를 꺼내 잠금을 풀었습니다. 아까 넣어둔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정화. 그 이름이 또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서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7년 봄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정화의 모습이 떠올랐죠. 경제학 원서를 펼쳐놓고 졸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햇살에 비쳐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배, 여기 자리 비어 있나요? 그때 정화가 건넸던 첫 마디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수줍은 듯 하면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목소리, 책을 가득 안고 있던 가느다란 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던 작은 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잔을 들어 위스키를 마셨어요.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머리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죠. 정화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의 은행나무 길, 첫 키스를 나눴던 도서관 뒤편 벤치, 그리고 이별을 고했던 카페의 구석 자리까지. 민준 씨는 재벌 집안의 후계자잖아요.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정화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민주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하는 운명이었고 정화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죠.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정략 결혼을 원했고 정화는 스스로 물러났어요.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어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면서 책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신 걸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의 충격이 너무 컸던 걸까요? 민주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지러움이었죠.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커다란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민주는 회의를 주재하며 분기 실적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부회장 민수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깐 회장님, 다른 안건을 먼저 논의했으면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생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무슨 안건인가? 최근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었죠. 민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내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게. 하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어제 회장님이 회의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셨죠. 안색도 좋지 않으셨고요. 주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후계자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민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동생이 노골적으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도전해올 줄은 몰랐어요.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지만 이미 모든 이사들이 그 모습을 목격한 후였죠.
민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민주는 복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다가왔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에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괜찮네. 그저 피곤할 뿐이야. 민주는 손을 저으며 비서실장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최근 들어 자주 느껴지는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 그리고 동생의 노골적인 도전. 모든 것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집무실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서랍 속 서류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 지원자가 정말 정화의 딸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딸이라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했고 동생의 야심을 막아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정화의 이름이 메아리 쳤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내실 수 있으신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심상치 않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예감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위스키의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창밖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한때는 선명했지만 이제는 점점 흐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서랍을 열어 다시 한번 서류를 꺼냈어요. 지원자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 속에서 정화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모습도. 정화야,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니? 그리고 혹시.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간극은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25살의 청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여인을 그리워하며. 밤은 점점 깊어갔고 집무실에는 고독한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혼자 앉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잔 속 위스키가 바닥을 드러냈지만 마음속 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죠. 결국 민주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열린 기억의 문은 닫을 수 없었어요. 정화와의 추억이 봄날의 꽃잎처럼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인연의 실마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2025년 4월 1일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식이 있는 날이었죠. 민주는 1층 로비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하지 않고 회장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유독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그 지원자, 이제는 신입사원이 된 수진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다른 신입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똑바른 자세와 맑은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수지는 남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 출근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매일 8시에 출근했어요. 사무실 청소를 돕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동료들의 책상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수진 씨, 이거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같은 팀의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이런 게 즐거워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빨리 끝나고 그만큼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에는 아무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죠. 팀장은 처음에는 수진을 경계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 신입은 오히려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긴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팀 전체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지쳐 있을 때 수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양손 가득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돌아왔죠. 자비로 산 것이었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월급도 적은 신입사원이 선배들을 위해 돈을 쓰다니.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말이죠. 그날 이후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비서실장을 통해 이런 소식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수진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죠.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회의실로 가는 길에 직원 휴게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보였어요. 그녀는 나이든 청소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허리는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는 정말 천사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민주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청소 아주머니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정화와 겹쳐 보였어요. 정화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따뜻하게 대했죠.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정화. 3개월이 지날 무렵 수진은 이미 회사 내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여러 부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수진은 현재 팀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처음 받아준 팀이에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의 선택에 팀원들은 감동했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의리를 지키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까요? 수진은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어요. 민주는 임원회의에서 수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특별히 언급했죠. 신입사원 중에 아주 특별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수진 사원인데 업무 능력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훌륭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고요. 민주는 무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게. 진짜 인재는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니까. 민준의 말은 담담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는 수진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 이유를 아직 확신할 수 없을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민주는 회사 로비에서 수진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양손 가득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듯 했죠. 민주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서류 일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어디까지 가는가? 3층 회의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민주는 수진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향을 맡았어요. 화려한 향수가 아닌 깨끗하고 소박한 향기였죠. 정화도 그런 향기를 풍겼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잘 받고 있나?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듯 꼿꼿한 자세로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들었네. 수진의 표정이 잠시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민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까지 걸었어요. 서류를 내려놓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보니 대단하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게.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자신을 격려하다니 꿈만 같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정화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아니, 어쩌면 자신의 모습도 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죠. 그저 마음속으로만 간직할 뿐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짧은 만남이 가슴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죠. 알 수 없는 친근감과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내일 일정 보고 드립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을지도 모를 비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정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 옆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민준도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모습이 흐려졌죠. 민준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나 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거실에서 민주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텅 빈 집안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탁자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 속 신부는 정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재벌가의 딸 은주였어요. 결혼식 날 민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은주의 미소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의 시작이었죠. 정략 결혼은 채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은주도 민준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노력할 이유도 없었어요. 차가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고 결국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만들 수도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민주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혼 후 13년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기억가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죠. 회장실 책상 서랍에는 정화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8년 전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주는 25살 선배, 정화는 22살 후배였죠.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놓쳐버린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선명했으니까요. 최근 들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이 자주 찾아왔고 얼굴색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민주는 병원 가기를 미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언가 심각한 병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공허한 삶이 더욱 선명해질 것 같아서 다음 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회장 민수가 요청한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선 민주는 이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안건은 경영권 승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승계 이야기인가? 회장님의 건강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최근 민준의 병원 방문 기록과 건강검진 미실시 내역이 나타났어요.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건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회장님. 후계자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회사는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사실이기도 했죠. 민준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어요. 법적 상속인은 동생인 민수뿐이었습니다. 이사들도 조용히 민수의 편을 들고 있는 듯 했어요. 민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순간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테이블을 짚고 간신히 버텼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달려왔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다. 회의는 다음에 계속하지.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른 후 회장실로 향했어요. 민수의 득에양양한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죠. 회장실에 돌아온 민주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둔한 통증이 계속되었어요.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내 물 없이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창밖으로 회사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일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회사마저 자신의 손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자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서류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이정화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만약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만 나왔죠.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민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실패한 아들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가정도 꾸리지 못했어요. 회사는 동생에게 빼앗길 위기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약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다시 어린 아들이 되는 것 같았죠. 정화를 놓아버린 게 후회됩니다.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반대를 끝까지 설득했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포기했어요. 실제로 민준의 어머니는 정화를 무척 아꼈었습니다.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거셌고 결국 정화는 스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는 그 일로 많이 속상해 하셨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묘소를 나온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장이었죠. 회장님, 검사 결과 간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막막하기만 했죠. 알겠습니다. 조만간 병원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시동을 걸었어요.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진의 정체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집에 돌아온 민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눈부셨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텅 빈 집,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민주는 결심했어요. 내일 비서실장에게 수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야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의 한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처럼 멈출 수 없는 시간처럼. 민주는 와인잔을 입에 대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공한 기업가, 부러울 것 없는 회장. 하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텅 빈 영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정화의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정화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아이를 부탁해요, 민준 씨. 민준은 손을 뻗었지만 정화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집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2025년 7월 1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분기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각 부서장들과 팀장들이 앉아 있었죠. 민주는 회의를 주재하며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막내 사원으로 회의에 참석해 있었어요. 그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열심히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부서장이 시장 분석 자료를 설명하는 동안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발표를 들으며 무의식적으로 왼손 검지와 중지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펜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죠. 아주 작은 습관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정화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마다 정화는 늘 그렇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집중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버릇이었죠.
민주는 그때마다 정화의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만 좀 두드려. 신경 쓰이잖아. 그러면 정화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었죠. 아, 또 그랬어요? 선배, 미안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회의실로 돌아온 민준의 의식. 수지는 여전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다가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어요. 그 동작마저 정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기울이고 똑같은 속도로 머리를 쓸어 넘기는 모습.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케팅 부서장의 질문에 민주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참 동안 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 네.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민준의 대답이 어색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영업부서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또다시 수진을 관찰하게 되었죠. 영업부서장이 실적 부진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자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약간 갸웃거렸죠. 동의하지 않을 때 정화가 보이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닮아 있었습니다. 손짓, 표정, 버릇,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수지는 의자에 앉을 때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정화도 그랬어요.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수진도 일어나려다가 떨어뜨린 펜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죠. 그때 그녀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떨어뜨렸네. 그 말투까지 정화와 닮아 있었어요.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물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니야, 괜찮네. 잠깐 쉬었다 가겠네. 민주는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수진과 정화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신입사원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이었죠. 수진은 앞으로 나와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이수진입니다. 신입사원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발표를 할 때 그녀는 청중과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시선과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였죠. 정화도 그랬어요. 발표를 할 때면 늘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 중간에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가볍게 닫고 다시 발표를 이어갔죠. 그 순간의 손동작, 고개를 살짝 숙이는 각도, 심지어 물잔을 내려놓는 방식까지 정화와 흡사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확실히 조사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피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닮을 수는 없었죠. 표정이나 외모가 닮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세세한 습관까지 똑같다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수진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신입사원답지 않은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민준도 박수를 쳤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죠. 수진 씨,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수진이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동안 수지는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진지하게 생각할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정화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오른쪽 눈썹이 먼저 움직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잠깐 내 사무실로 와주게. 회장실에서 민주는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부탁할 일이 있네. 아주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이야. 네,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사원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게. 특히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봐 주게나. 비서실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비밀로 해주게.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네. 비서실장이 나간 후 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회장실을 물들였죠. 민주는 서랍을 열어 정화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정화의 미소와 오늘 본 수진의 미소가 겹쳐 보였어요. 정화야,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니? 그리고 혹시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와인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수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던 모습, 고개를 갸웃거리던 모습, 미소 짓던 모습, 모든 것이 정화를 보는 것 같았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초기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게. 이수진 사원의 어머니 이정화 씨는 1999년에 출산 후 2001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육원 기록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진 사원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라니. 정화가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계속 조사해주게. 그 편지 내용도 꼭 확인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정화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수진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민주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위에 수진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건너뛴 한 사람 같았죠. 2025년 8월 3일 대학병원 VIP 진료실. 민주는 검사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어요. 병원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죠. 회장님,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은 차트를 펼쳤어요. 엑스레이 사진과 각종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는 걸 직감했죠. 병원장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강경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진을 받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빠르면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그 전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병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죠. 기증자를 찾아야겠군요. 네, 그런데 회장님의 경우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검사를 받아보실 분이 계신가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동생 민수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수진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장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친형제라면 적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꼭 검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나온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한강공원에 들렀다 가자.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민주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물결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6개월에서 1년. 그게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야, 잠깐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바쁜데요. 꼭 오늘이어야 합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중요한 일이야. 저녁 7시에 내 사무실로 와줘. 그날 저녁 민수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여전히 야심만만해 보였죠. 민주는 소파를 가리켰어요. 앉아.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무슨 일입니까, 형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강경화 말기야. 간 이식이 필요해. 민수의 표정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혹시 기증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겠니? 민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마치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형님, 지금 진심입니까? 당연히 진심이지. 목숨이 달린 문제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형님은 저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항상 저를 깔보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어요. 민수야, 우리는 형제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형제요? 형님에게 저는 그저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위협하는 눈엣가시였죠. 민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형님이 쓰러지면 회사는 제 것이 됩니다. 왜 제가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까? 민수야. 민준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간 이식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형님이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동생의 차가운 거절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거였죠. 민주는 정말로 민수를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무시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민주는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간신히 책상 서랍에서 약을 꺼내 삼켰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물 좀 가져다 줘. 비서실장이 가져온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죠. 김 실장, 간 이식 대기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줘. 그리고 해외 병원도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회장님은 기대하지 마. 그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성공한 기업가지만 정작 목숨을 구해줄 사람 하나 없는. 그날 밤 민주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쓰러진 거였어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린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무덤처럼 느껴졌죠. 의사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식을 서둘러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분 중에 기증 의사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민준의 단호한 대답에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드리겠지만 솔직히 시간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병실로 옮겨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도시는 잠들어 있었어요. 혼자 누워 있으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 살아왔지만 정작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비서실장의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보육원 방문 예정입니다. 편지 관련 조사 진행 중입니다. 민주는 답장을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전화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병실 창으로 첫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동안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정화와의 기억, 그리고 놓쳐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한다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어요. 민주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 이식 대기자가 기증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 정도입니다. 30%?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살아남을 확률이 그 정도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진실을 모른 채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주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오늘 비서실장이 가져올 소식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8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10일 오전 10시 비서실장 김상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건물도 낡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김상우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머리가 하얗게 센 원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상훈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 관련해서 오셨다고 했죠?
원장실로 안내된 김상우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어린 수진의 사진도 있었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원장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왔어요. 표지에는 199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1999년 12월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2001년 3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보육원에 오게 되었죠. 김상우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출생증명서가 나왔어요. 어머니란에는 이정화, 아버지란은 비어 있었죠. 아버지 기록이 없네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혼모였어요. 정화 씨는 아이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노란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봉투였죠. 이건 정화 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수진이가 성인이 되면 주라고 했는데 아직 전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어머니에 대해 묻지 않더라고요. 김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회장님이 찾는 답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편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수진이를 위한 일이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열자 누렇게 변한 편지지가 나왔어요. 정화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내 딸 수진아, 엄마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너무나 미안해. 엄마가 더 건강했다면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수진아, 내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아빠 이름은 박민준이야. 엄마가 대학 다닐 때 만난 선배였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 차이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민준 씨는 재벌 집안의 아들이었고 엄마는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 그의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반대했고 엄마는 스스로 물러났단다. 민준 씨에게는 더 큰 미래가 있었으니까. 헤어진 후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민준 씨에게 말하지 않았단다. 그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대신 엄마 혼자 너를 키우기로 했어. 수진아,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는 내 존재를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분명 달라졌을 거야.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준 씨,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읽는다면 알아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절의 증거예요. 수진이를 보육원에 맡기게 되어 죄송해요. 제가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면 이 아이를 직접 키웠을 텐데 병이 너무 깊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못다 준 사랑을 세상에서 받으며 살기를 바라. 착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주렴.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된다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 주렴. 사랑해, 내 딸아. 하늘에서도 늘 너를 지켜볼게. 1999년 12월 25일 엄마 이정화가. 김상우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 여인의 애절한 사연이 가슴을 울렸죠. 원장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끝까지 아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했죠.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김상훈 원장에게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물었어요. 혹시 정화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원장은 낡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정화와 어린 수진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화 씨는 백혈병이었어요. 수진이를 낳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수진이 걱정만 하셨죠. 김상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화는 병색이 짙었지만 수진을 안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녀의 행복한 순간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진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원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별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는데도 늘 밝았죠. 다른 아이들을 돌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도 갔고요. 김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들으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김상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박민준. 회장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회장님의 딸이 맞았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 김상우는 병원에 먼저 들렀습니다. 민주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욱 수척해 보였죠.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몸을 돌렸어요. 눈빛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보게. 김상우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애통함. 민준 씨, 이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 문장에서 민준은 읽기를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쥔 채 고개를 숙였죠. 정화야. 낮은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상우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홀로 남은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28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정화가 혼자서 아이를 낳고 병과 싸우며 죽어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미안해, 정화야.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비록 정화는 들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진이를 원망하지 말라는 정화의 당부가 가슴을 울렸어요. 끝까지 자신을 이해해준 정화가 고맙고도 미안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하지만 두려웠어요. 수진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변명이 통할까? 정화처럼 수진도 자신을 이해해 줄까? 민주는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편지를 보여주면 될까? 아니면 차근차근 설명해야 할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정화의 글씨 하나하나에 손가락을 대며 그녀를 그리워했죠. 그리고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그 맑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수진을 부르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민주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정화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28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흔적.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병실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병은 더 깊어졌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정화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도록 만지작거렸죠. 수진을 불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 수진아, 사실 나는 내 아버지란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먼저 정화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요? 민주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두려운 건 수진의 반응이었습니다. 분노할까요? 슬퍼할까요? 아니면 냉담하게 돌아설까요? 28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주는 답이 없는 질문들에 시달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수진 사원을 언제 부르실 건가요? 벌써 사흘째입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민준도 알고 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정화가 나타나 원망하는 꿈, 수진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베개가 땀으로 젖어 있었죠.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민주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사원을 오후 3시에 회장실로 오라고 전해주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울을 봤어요. 수척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이런 모습으로 딸을 만나야 한다는 게 부끄러웠죠. 오후 2시, 민주는 회장실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넥타이를 고쳐매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또다시 정화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2시 5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서 식은땀이 났고 목이 바짝 말랐죠. 물을 한 잔 마셨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이수진입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주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정화의 눈, 정화의 코, 그리고 자신의 턱선.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 딸이구나. 정말 내 딸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앉으세요. 수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이 정화와 똑같았어요. 민주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진 씨, 갑자기 불러서 미안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주는 서랍에서 정화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먼저 이걸 읽어보세요. 수진은 낡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머니의 글씨를 알아본 것 같았죠. 눈을 크게 뜨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이 편지를 읽는 동안 가만히 지켜봤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지 못했죠. 민준도 따라서 눈물이 났어요.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나는 내 아버지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죠. 28년이에요. 28년 동안 어디 계셨나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내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달랐을 거야. 내가 끝까지 싸웠을 거야. 너와 정화를 지켰을 거야. 수진이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없었잖아요. 보육원에서 혼자 울던 그때, 학교에서 부모님 오시는 날마다 혼자였던 그때, 대학 등록금 걱정하던 그때,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3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요. 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28년의 세월이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말이 다 맞아. 변명할 수 없어.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다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세월은 아무도 돌려줄 수 없어요.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란 그 시간들은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수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도 무릎을 꿇은 채 함께 울었어요. 회장실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죠. 한참 후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시간을 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것. 비록 28년 늦었지만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네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지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희망. 수진이 언젠가는 자신을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다는 연락만 왔을 뿐이었죠. 민주는 매일 수진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딸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수진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와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수진이었습니다.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주는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수진이 왜 병원에 왔을까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밀려왔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직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 들어간 곳은 이식외과였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급하게 일어나 이식외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수진과 마주쳤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아, 회장님. 수진은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어요. 여긴 어쩐 일이니?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주는 수진의 손에 들린 서류를 봤어요. 간 이식 기증자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수진아, 이건 우연히 알게 됐어요. 회장님이 아버지가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자신의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우연히 봤대요. 대기자 명단에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검사를 받으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이 거부하셨다고 들었어요. 가족이 저밖에 없잖아요. 민주는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8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또 잃을 수는 없어요. 그 말에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수진아, 간 이식은 위험한 수술이야. 젊은 내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선택이에요.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는다면. 맞더라도 안 돼.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는 이제 시작이잖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제 책임은 못 지게 하세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단호한 눈빛에서 정화의 모습을 봤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굽히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까지 닮았더군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 검사 준비되셨나요? 수진이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불렀지만 수진은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준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딸이 자신을 위해 간을 기증하겠다니 기쁘면서도 미안하고 감사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2시간 후 수진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니? 네, 피만 좀 뽑았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대요. 민주는 수진을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시켜주고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정말로 괜찮겠니?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왜 이제 나타났냐고, 왜 엄마를 혼자 두었냐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미워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서실장님이 보육원에 오셨을 때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걸 친구가 우연히 들었대요. 회장님이 절 찾고 계셨다는 걸.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너를 찾고 싶었어. 정화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었고.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를 찾아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도 나름대로 속죄하려고 하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용서하기로 했어요. 수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어색하고 낯설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로 받아들이려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만약 제가 적합하다면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저를 위해서라도.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딸의 간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3일 후에 결과 나오면 같이 들으러 와요.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수진이 나간 후 민주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민주는 정화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화야, 우리 딸을 만났어. 내가 정말 잘 키웠더구나. 착하고 바른 아이로.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어요.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해줬어. 심지어 강까지 주겠다고 해.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도 되는 걸까? 민주는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가 곁에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수진이의 마음을 받으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2025년 8월 25일 병원 상담실. 민준과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손에 땀이 났어요. 수진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도로 잘 맞는 경우는 드물어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수술 위험성은 어떻습니까? 기증자인 수진 씨의 경우 일반적인 수술 위험 정도입니다. 젊고 건강하시니 회복도 빠를 거예요. 수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정하세요. 민준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28년 만에 잡는 딸의 손이었죠. 정말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바라봤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도 따라서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8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드디어 진짜 부녀가 된 것 같았죠. 2025년 9월 15일 수술 당일 새벽 5시 병원 준비실에서 민준과 수진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민준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잘 될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곧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민준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수술 끝나고 봐요. 건강한 모습으로요. 수진이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죠.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비서실장과 몇몇 임원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복실에서 민준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이 보였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웠죠.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수진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천천히 눈을 뜨는 수진.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래, 여기 있어. 우리 둘 다 괜찮아.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민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부녀의 첫 번째 고난을 함께 넘어선 순간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정화재단 개원식이 열렸어요. 서울 근교에 새로 지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사비를 털어 만든 재단이었죠. 그리고 운영은 수진에게 맡겼습니다. 개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기자들, 복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인근 보육원 아이들까지.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화재단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놓쳐버린 소중한 인연을 기리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수진에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재단 이사장인 이수진 씨를 소개합니다. 제 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일어나 손을 흔들었죠. 수진 이모,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자주 놀러 올게.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화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 개원식이 끝난 후 민준과 수진은 정화의 묘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민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야,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못다한 일을 이제 우리가 이어갈게.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킬 거야. 수진도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 아빠 만났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잘 지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마른 잎들이 날렸어요.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28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제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일어서며 수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딸아. 저녁 먹으러.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네, 아버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두 사람은 묘지를 나와 차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석양빛에 물든 묘비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화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 보육원 하나 더 짓고 싶어요. 엄마가 계셨던 그 보육원 근처에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돈은 내가 댈게.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모금 운동을 해볼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당찬 표정이 정화를 빼닮았습니다. 내 뜻대로 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게. 고마워요, 아버지.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빛들처럼
민준과 수진의 새로운 삶도 빛나기 시작했죠. 2026년 봄 정화재단은 두 번째 보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름은 해맑은 보육원. 정화가 수진을 맡겼던 바로 그 보육원 옆이었어요. 낡은 건물과 새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개원식 날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건강을 회복한 그는 이제 회사 일은 줄이고 재단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되겠네. 딸이랑 약속이 있어서.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조정하겠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걸어갔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아이들이 아버지 얘기 듣고 싶대요. 민주는 아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들이 민준의 팔과 다리에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민주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단다. 정화와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는 민준.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웃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벗고 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민준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 위로 분홍빛 꽃잎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정화가 꿈꾸었을 그런 따뜻한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죠. 때로는 너무 늦은 만남이 가장 간절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민준과 수진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은 그 어떤 과거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정화가 남긴 사랑의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웠듯이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봄날의 벚꽃처럼 마음속에 흩날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수진을 격려하시면 댓글에 수진아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수진을 대신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막 사연극장이었습니다.